그래서 과거 이 공산주의에 대한 되게 싫은 감정이 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 유럽에서 북한을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아, 북한이란 곳을 아예 승인도 안 국가로, 하고 있어요. 네, 승인하지 않는 나라. 네, 외교 관계가 없어요. 에스토니아. 원래는 사실 승인했었어요. 아, 그때 취소했어요? 승인했다가 북한이 언제죠? 2004년인가? 그때 이제 핵실험 1차 핵실험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취소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구소련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네. 싫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유이한 나라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프랑스일 거예요 보면은. 프랑스도 아직 안 했어요? 예, 프랑스가 외교 관계가 없을 거예요. 좀 뜻밖이죠 보면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덩치가 뭐 상대가 안 되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부담이 크니까 이제 나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나토의 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준수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아주 흥미로운 나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에스토니아, 네. 발트삼국의 맨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에스토니아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주시는 거죠? 네, 뭐 한번 더 해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상당히 이제 전자정부, 뭐 ICT, 네네. 상당히 빠르게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 블록체인 이런 것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한,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 나가는 젊은 나라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 나라는 또 오래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뭐 유럽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독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까지 한번 묶어서 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문헌상에 네. 처음 등장을 한 거는 12세기 1154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유럽 사람들 기록에 나온 게 아니고요. 당시 이제 아랍 사람들, 네. 아랍 탐험가였던 무함마드 알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이 유럽 지역을 자기가 탐험을 해보고 네. 그린 지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에스토니아라는 네. 그 지역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 많이 살고 이런 동네는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고 이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역사에 등장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세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1201년, 그러니까 13세기죠. 네. 이제 브레멘 주교, 알베르트라고 하는 이제 이 브레멘 주교가 네. 이제 덴마크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진출하면서부터, 지금 에스토니아 지역에 진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유럽의 역사를 읽다 보면은 자주 종종 등장하는 이제 이런 나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탈린이 이제 덴마크 도시라는 뜻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브레멘하고 덴마크가 같이 연합해서 이제 이쪽에 진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19년에 이제 덴마크가 탈린을 건설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문명화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죠. 네. 에스토니아 민족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자기들을 이제 탄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끈해가지고 네. 이제 일어나서 뭐 누구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누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해방 투쟁을 이제 벌였는데 네. 1227년에 이제 토착 그 에스토니아인들이 이제 완패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완패를 하면서 당시 이제 중세 시스템은 농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제 농노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당시 유럽, 뭐 독일이나 이런 지역의 기본적인 질서인 이제 봉건제, 예, 영주, 농노 이런 체제가 정착이 되니까 네. 이제 독일 상인들이 이 지역에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자 동맹, 네. 이제 거점 도시로 이제 탈린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역사상에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이게 뭐야 도대체 한자 동맹? 한자 쓰는 사람들이니까. 한자 쓰는 사람들끼리 만드는데 왜 유럽에서 한자를 썼나? 뭐 이제 이런 농담처럼 했었는데 한자죠, 한자. 한자입니다, 한자. 네, 한자. 원래 이제 그 한제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중세 독일 도시 상인 조합을 한자라고 옛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한자로 이제 바뀐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우리 요즘에도 여기 한자 쓰는 게 있어요. 항공사. 예. 독일 에르프트 한자. 네네네. 예. 한자.
이게 딱 여기서 나온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항공 상인 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한자가 이제 무슨 연합 뭐 이런 이제 뜻이 상인조합. 상인조합.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한자 동맹은 그래서 이제 13세기에서부터 17세기까지 존속했던 독일 북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멘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무역 공동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약간 이야기 옆으로 가지만 이런 발트의 주변 나라들, 지금의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발트 3국, 네. 그다음에 더 동쪽에 있는 이제 러시아, 뭐 상페테스부르크, 뭐 이런 지역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의외로 독일 사람들, 독일, 게르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역사책 읽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 생각하면은 그래 독일, 중부 유럽에 있는 네네. 독일 딱 생각하고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모습을 갖춰진 거는 1945년 이후예요. 아, 독일이 예.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게르만이라고 분류될 만한 사람들은 되게 광범위한 지역, 지금의 동유럽 지역 전체, 러시아 서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고, 특히 발트해 주변 이 지역에서는 많이 이제 거주하던. 그러니까 뭐 잠깐 와서 장사를 했던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냥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았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전쟁에서 지면서 쫓겨난 셈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족 국가 독일이라는 그러한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게 됐던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 동맹 같은 경우는 이런 독일 주도의 그 발트해 주변에 많이 분포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한자 동맹 같은 경우는 뭐 저 서쪽에 그 노르웨이 그 겨울왕국 배경 도시죠. 이제 베르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벨기에 쪽에 이제 플랑드르. 그 다음에 뭐 더 서쪽에 런던. 뭐 이 지역까지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발트해와 북해 주변을 이제 아우르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네. 상업 동맹이었고 독일 내륙 지역으로는 또 이제 강을 따라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이런 이제 세력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뭐 16세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족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발트해 주변 지역에 러시아나 스웨덴 같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강성해지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제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자 동맹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기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들은 이제 그 대서양 네. 항로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네. 무엇보다도 이 한자 동맹이 주로 생선을 많이 팔았거든요. 아, 그래요. 청어. 근데 이제 원래 발트해에서 많이 잡히던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서쪽으로 가더니 이제 북해 쪽으로 청어들이 이주를 하면서 주된 상품들이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좀 쇠퇴를 했는데 어쨌거나 에스토니아는 이 한자 동맹의 거점 도시로서 이제 꽤 유명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계속 농노로 살았기 때문에 이 14세기에 이제 불만이 폭발하면서 한 10년 1343년부터 45년까지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네. 대규모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번개가 일어나요. 번개를 일으키는데 덴마크가 이제 당연히 또 이걸 진압을 하죠. 진압을 했는데 아마 꽤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진압하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그 튜튼 기사단한테 팝니다. 그 도시 탈린하고 그 주변 지역을 이제 파는 거죠. 네. 독일 기사단, 뭐 튜튼 기사단 이렇게 번역되는 네. 기사 집단에 이제 팔아 넘기고 이 지역은 이제 그 이후에 종교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스웨덴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1558년서부터 1710년까지 네. 한 150년 정도죠. 네. 150년 정도는 이 지역이 또 스웨덴 바다 건너 스웨덴 영토로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의 에스토니아 지역은 에스토니아 작은 나라인데 네.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북부 지역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은 스웨덴이, 네. 그다음에 중간 지역은 덴마크가, 그다음에 남쪽은 폴란드가 이렇게 지배하는 또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보면은 그렇게 나누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웨덴 폴란드가 전쟁을 이제 한 이후에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스웨덴이 이제 계속 지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1600년부터 해서 1710년까지 스웨덴을 지배를 하다가 이제 18세기 초반 1720년대쯤 되면 상페테스부르크를 만들었던 이제 피터 대제가 등장을 하면서 스웨덴이랑 이제 대북방 전쟁을 치르고 여기서 러시아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이 지역을 꿀꺽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러시아 영토가 됩니다. 근데 이 피터 대제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를 이제 유럽화 시키는데 되게 애정이 많았고 네.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여기 있던 이제 독일계 사람들을 쫓아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왜?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사람들은 이 독일 사람들이었거든요. 독일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쫓아내면 네.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 지역에서는 독일계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특권적 지위를 계속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그 다른 지역에 있던 독일 사람들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 문화가 되게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네. 하지만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민족주의 감정들이 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19세기 중반 1860년대를 전후하면서부터 네. 우리는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독자긴 다르다. 에스토니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각을 하기 시작. 자각을 하고 네. 왜 우리는 나라가 없느냐. 라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869년에 이제 최초의 노래 축제, 노래 춤도 추나 자관 이 라우르피두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대규모 이제 음악 축제, 합창 축제입니다. 예, 이거가 이제 개최되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네. 이 민족 의식을 이제 고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세요.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가수들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가수들도 꽤 많고요. 실제로 보면 합창하는 걸 좋아해요. 이 분들이 예, 그러니까 서너 사람 모이면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서로 화음 넣고 이런 거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합창을 통해서 민족 의식도 고취시키고 원래 노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떼창 한번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하나 된 거 같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일찌감치 체험하시던 이제 이런 분들인 거죠. 네. 하지만 뭐 당시 이제 러시아 이제 지배 상황이었으니까 네.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그 한 20년 정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 혁명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볼셰비키 정권이 이제 독일군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내놓고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1918년 2월달에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제 공화국 독립 선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좀 쫓겨나가면서 그렇죠. 그때를 노려서. 네. 근데 바로 이 뒤를 쫓아서 이제 독일군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보면. 네. 예, 전쟁 통에 일단 선포는 했는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독일군이 점령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결국 이제 항복을 한 이후에 이제 1918년 11월달에 이제 임시 정부를 다시 만듭니다. 보면은 임시 정부를 이제 막아내서 독립을 이제 정말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뒤늦게 러시아가 이 지역을 이제 무력으로 다시 회복을 하려고 볼셰비키 정부가 나왔었지만 이걸 막아냅니다. 막아요? 예, 막아냅니다. 뭐 볼셰비키가 당시에 이제 혁명 와중에 막 정신이 없던 와중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볼셰비키가 그래도 이제 최 힘을 기울여서 그 확보를 하려고 했던 지역은 주로 이제 폴란드와 관련된 전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력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당시에 그 항복을 거부하고 남아있던 또 독일군 세력들이 있었어요. 원래 여기 독일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본국에서 항복을 하든 말든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있겠다. 네.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펜스를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20년 2월달에 이제 타르투라는 지역에서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고 일단은 이제 러시아하고 소비에트하고 그 독립국가로 네.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지난 발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밀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은 러시아 세력으로 분류가 되고 네. 이제 1939년 10월달 이제 일방적으로 러시아군 그 소련군이죠. 당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이제 다시 소련의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 8월달에 이제 16번째 소련 공화국으로 편입이 돼요. 편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스탈린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41년 6월달에 발트 3국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숙청 작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숙청하면 어디다 보내느냐? 멀리 보냅니다. 시베리아로. 툭함 시베리아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들을 다 이렇게 반란이나 있을 것 같으면은 민족을 이동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북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시베리아로. 네. 그 다음에 만주나 연해주 주변에 있던 우리 조선 한민족들은 또 중앙아시아로. 네네.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이제 가버리는 거죠. 도저히 뭐 집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정을 네. 찾으려던 와중에 네. 이제 독일군이 이제 이 지역을 2차 세계대전때 점령을 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다시? 점령을 하다가 네. 1944년 8월에 이제 소련군이 이 지역을 다시 재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한 번씩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체 산업의 한 절반, 뭐 철도의 한 절반, 뭐 인구의 한 20% 정도가 희생되는 이제 막대한 이제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거죠. 사실 역사상에 잘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 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제 한 번 독립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독일도 싫고, 러시아도 싫고, 소련도 싫고. 그래서 우리는 1945년에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한 다음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는 온 유럽이 이제 특히 이제 동유럽 지역은 총성으로 뒤덮여요. 전쟁 끝나고도요. 전쟁 끝나고도. 왜냐면은 그 다시 소련 치하로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소련 그 독일에 나치에 이제 부역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형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 네. 그 다음에 그 소련 그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남아가지고 동유럽으로 자기 집으로 찾아왔던 유대인들을 또 학살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1945년 전쟁 끝라고 하면은 다 이제 평화스럽고 행복한 시절이 돌아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이제 발티 3국이에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에스토니아 지역의 한 절반 정도는 숲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46년부터 한 48년까지 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이제 숲 형제간, 포리스트 브라더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반소련 게릴라들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우린 독립할 거야. 라고 그래가지고 소련군과 지속적으로 이제 교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1949년에 소련군이 이제 이 게릴라 가족들, 뭐 이 협조할 것 같은 사람들 다시 한 2만 명 정도를 또 시베리아로 또 유형을 보내버립니다. 보면. 그러니까 무자비한 탄압 끝에 이제 1950년 이제 초반에 이제 약화돼서 52년 정도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처 내지 민족의 의식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사실 되게 저항을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하면 서방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도와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해는 한다만 되게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긴 합니다. 다른 나라 잘 안 믿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믿을 곳은 서방이라는 생각은 또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포리스트 브라더스, 그러니까 숲 그 형제단의 마지막 게릴라, 에스토니아 지역의 마지막 게릴라는 1978년에 이제 체포가 되고 탈출 과정에 익사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리게 되는 거죠. 진짜 오래 하셨네. 그래서 뭐 주변 라트비아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90년대까지 그럼 소련 거의 뭐 붕괴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살아만 계셨던 거죠. 이제.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제 막을 내리긴 됐습니다만 이러한 저항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련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에스토니아라는 지역은 이제 머릿속에 그 남는 거죠. 저 친구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뭐 핀란드 방송에 청취가 가능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성국도 아니고 독립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련의 영향권이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핀란드 방송을 듣는 거는 굳이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서방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간접 학습을 이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가 들어오면서 이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하면서 에스토니아가 제일 깨인 동네였으니까 그 나라도 조그맣잖아요. 저기서부터 해봐. 시범 지역으로 할 만한 좋은 지역이었던 거죠. 부담 없이. 그래서
에스토니아 지역은 1980년대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네. 삶을 했던 이제 이런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지역의 민족 의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면은 네. 1987년 2월달에 환경 운동으로 다시 되살아나요. 87년에? 예. 87년에 이제 그 전서부터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서 네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자유로워지고 이 에스토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일 많은 단체는 합창 단체, 노래하는 단체인데 네. 이제 환경 단체도 여기 만들어졌어요. 음. 왜냐하면은 이 소련이 이제 이 지역에서 대규모 이제 인광석 채굴 계획을 네. 세웠는데 이게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민족의 영혼처럼 생각하는 이 하천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이건 곤란하지. 이건 우리한테 엿먹이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경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냅니다. 사람들이 모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래 우리가 소련 지배하에서 벗어나야 돼.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알로 마티센이라는 음악가가 네. 이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감정에 불을 지르는 노래를 이제 작곡을 합니다. 5곡을. 그리고 이 1988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우르피두 이제 음악 축제에 네. 이제 출품을 하는 거죠. 합창단 이제 끌고 가서 이제 하는데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심금을 울리는 거지. 물 밑에 이제 우리 독립하고 싶어라는 네.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확 지르는 노래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축제장에 네. 참가했던 한 20만 명의 사람들은 바로 독립을 요구하는 20만 명 집회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라우드피도 같은 경우는 합창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큰 이제 합창 축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모이면 좀 힘들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한 이제 야외 공연장에 이렇게 그 야외 무대 노천 무대에서 네. 노래를 부르는 이제 이런 건데 한 3만 5천 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그 구경하는 사람이 3만 5천 명 참가하면 한 절반 정도는 자기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뭐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에스토니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쯤은 뭐 한 절반 정도는 네. 이 행사에 나가봤다라고 할 정도죠 보면은. 네, 진짜 전국적인 행사군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88년도부터 에스토니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지난 그 발트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띠 있기로 해가지고 독립을 막 선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이제 소련군이 이제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려는 시도를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제 인간 방패를 네.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에스토니아 방송국을 사수를 하고 이제 그 진입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독립을 지켜낸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991년 8월 20일 날 이제 소련군이 무력 진압을 본격적으로 하려던 상황에 뭐 쿠데타가 벌어지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가지고 독립을 이제 선언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보면. 결국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이제 총선을 치러가지고 제대로 된 정부에 대한 이제 정부를 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이제 해봤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총리는 역사학자였죠.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역사학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르트 아르르라는 분이셨는데 당시 32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총리를 2번 해요. 92년 초반에 한 번 하고 2000년 초반에 한 번 하고. 네. 그러니까 젊은 나라의 이미지를 이제 세웠던 이제 그런 것이죠 보면은.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에스토니아는 독립 이후에 우리가 살 길은 구소련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네. 의지를 아주 가장 노골적으로 불태우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토와 EU의 가입이 이 나라 외교 정책의 그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EU의 준회원국 네. 지위를 획득을 하고 2003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2004년에 EU에 정식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한 이후에 바로 또 유로화를 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도 이제 2004년 3월 29일 날 이제 가입을 하면서 이제 양쪽 지위를 다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 공산주의에 대한 되게 싫은 감정이 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 유럽에서 북한을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이 에스토니아입니다. 북한이란 곳을 아예 승인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승인하지 않는 나라. 네, 외교 관계가 없어요.
원래는 사실 승인했었어요. 아, 그때 취소했어요? 승인했다가 북한이 언제죠? 2004년인가? 그때 이제 핵실험. 네. 1차 핵실험한 다음에 이제 승인을 취소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구소련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유의한 나라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프랑스일 거예요 보면은. 프랑스도 아직 안 했어요? 예, 프랑스가 그 외교 관계가 없을 거예요. 북한이랑 좀 뜻밖이죠 보면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사관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철수하긴 했습니다만 있는데 프랑스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덩치가 뭐 상대가 안 되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부담이 크니까 이제 나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나토의 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준수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랬죠. 너희들은 도대체 왜 돈도 안 쓰고 뭐 하자는 소리냐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게 GDP 대비 이제 2% 정도는 국방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2.1%를 지출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되게 모범생이에요. 나토에서. 그리고 이제 정규군 규모는 되게 적어요. 네. 나라 국민이 작으니까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밖에도 한 16,000명 정도의 이제 민병대가 네. 또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징집제예요. 한 뭐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네. 의무 복무를 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또 이 대체 복무가 가능해요. 한 24개월 정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은 나토가 가입은 했습니다만 그 공군기들이 와서 이제 이 지역을 영공을 이제 그 순찰해 주는 거 빼고 나면은 직접 그 병력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부터 이제 영국, 프랑스들이 이제 그 병력을 직접 이 지역에 순환식으로 주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국 차례, 뭐 올해는 뭐 프랑스 차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200명, 300명 정도 병력들이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주둔을 이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지역 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라는 이 거대한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보면. 네. 그래서 러시아는 1994년에 철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실 에스토니아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이제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시절에 이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켰는데 다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독립은 했어.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이 구소련, 구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독립을 했으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살아왔고 있었으면 국적을 줘야 되잖아요. 국적을 안 줘요. 아 그래요? 네, 시민권을 이제 부여를 안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뭐 다른 건 몰라도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안 주는 거죠. 이제.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정치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4분의 1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받느냐? 에스토니아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에스토니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었고 그러네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EU 가입 때 소수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 문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 조치를 이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무조건 에스토니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어떻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어도 왜냐면 25% 정도 되니까 러시아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EU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에스토니아 민족주의자들한테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동포들이 그 투표권도 못 얻고 어떻게 보면 2등 시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발끈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뭐 동포나 이런 분들이 뭐 일본에서 이를테면 참정권도 없어. 어떤 뭐 시민권으로도 대접 못 받아. 이러면 당연히 화내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제 보면. 특히 이제 2010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다음에 2000년대 중반쯤이었나요? 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이 합법적인 나라가 아니다. 라는 글을 써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푸틴이? 네, 푸틴이 지난 제가 우크라이나 시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떨어질 수 없다. 그럼 뭐 역사적으로 논문 하나 논문을 뭐. 썼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경계를 하는 거죠. 특히 푸틴 시절에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트 3국이라는 나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소련의 영토였어야 되는데 혼란 시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불법적인 어떤 그런 국가다라는 인식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2010년 특히 이제 그 크림반도 병합 그 전후한 시기부터 이제 에스토니아 접경 지역에서 네. 뭐 벨로루스나 이런 그 친러시아 그 사람들 그 국가들하고 같이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시켜요. 자주 합니다. 뭐 2, 3년에 한 번씩 자파드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자파드가 러시아어로 아마 서방이라는 뜻일 거예요. 보면. 규모도 되게 큽니다. 한 20만 명 정도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병력을 여기 참여시키기도 해요. 참가하고 옵저버도 가기도 하고 되게 대규모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경 바로 옆에서 20만 정도 병력이 막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니까 네.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러시아 동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언론이라든지 이제 뭐 나토 이런 쪽에 제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에스토니아 정부 당국이 이제 대회에 밝힌 거로는 이제 그 가짜 뉴스, 그다음에 딥페이크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 빈도가 매우 늘어났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벨라루스가 이제 최근에 되게 친러적인 성향이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면서 공격적인 그 흐름을 하면서 인접한 리투아니아랑 약간 티격태격 하는 면을 보이니까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벨라루스 그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파병할 수 있다. 동병상련인 국가들은 우리가 돕는다. 네네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에스토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삼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까지도 러시아로부터 영향권에서 완전히 못 벗어났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걸 더 떨구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그 과거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력망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왜 이걸 사용해도 별로 걱정을 안 했냐면은 러시아가 이거를 딱 끊으면 이 에스토니아만 딱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서쪽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네. 이런 이제 해외 영토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놔뒀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 망을 이리저리 개선을 하면서 네. 이 지역에 정전 사태를 한번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요? 아니면- 일부러. 일부러.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네. 하는데 에스토니아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우리는 못 믿겠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와는 완전히 이제 별도의 전력망 주파수로 이제 맞는 변경하는 시스템을 네.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 발트해를 지나서 이제 핀란드, 스웨덴 쪽하고 연결되는 이런 전력망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는 좀 끊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제 한 15억 유로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뭐 EU에서도 이것들을 지원해주고 미국도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러시아는 또 좀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감정을 이제 내보이고 그래서 25% 정도 되는 이제 그 러시아계 시민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쓸데없는 데 돈 쓰냐라는 시위를 이제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니까 이 되게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상대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몰빵입니다. 보면. 확실하게 이쪽 아니면 저쪽 그냥. 그렇죠. 네. 어설프게 하면은 우리는 정말 거스름돈도 안 된다. 거스름돈도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확실하게 이제 몰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많은 걸- 으르렁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나 이 EU 특히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되게 공격적이니까 나토 회원국인데. 예, 근데 하지만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 자체를 잃어버려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형님들 에스토니아 여기 있습니다. 봐주세요. 진짜 그러네. 특히나 이제 딱 위치도 러시아랑 그 서방 한 가운데 딱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몇 시간이면 뭐 그냥 함락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그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력을 파병하고 뭐 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또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기 쉬운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포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나토에 대한 열렬한 구애와 전략을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의 가장 위에 있는 네. 그 나라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쭉 나눠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에스토니아에 대해서는 괜히 이제 건드려봐야 실익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크라이나랑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군요. 다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뭐 하여튼 최근에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들이 더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조되고 좀 네. 기분도 안 좋아요. 네. 뭐 마크롱 대통령이 평화 긴장 완화를 가겠다고 푸틴 대통령이랑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회담 그 테이블 분위기가 어땠어요? 보셨나요? 저 못 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테이블. 그거 봤어요. 양 끝에. 야, 무슨 그렇게 큰 테이블이 있어요? 아무리 러시아라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겠죠, 일부러 당연히.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러고 뭐 그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우리가 독일어도 그렇지만 러시아어도 이제 2인칭을 부를 때 이제 존칭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존칭이냐 평칭이냐가 있는데 시종일관 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평칭을 썼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마크롱 씨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존칭을 쓰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뭐 독일 총리, 뭐 총리밖에 없다고 하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씁쓸한 이야기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들고 간 그 안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자. 그럼 중립국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영향권으로 넣어줄게. 하지만 얘네들은 독립국가는 독립국가로 지키고 얘네들이 엄중 중립이야. 옛날 제가 핀란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핀란드가 소련 영향권이었는데 심지어 폴란드 대사가 뭐 총독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오고는 했는데 어쨌거나 독립국가 지위는 유지한. 그 마크롱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제 주권 있는 다른 나라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자 말자 이야기를 가서 하는 게 마치 자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의 논리라는 거죠. 문제 생기는 건 별로 원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화난 일이죠. 화나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우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테이블에서 그 양 끝에서 얘기 요즘에 나누고. 테이블이 2개 등장했어요. 무슨 테이블이요? 그 시진핑 하고 이제 올림픽 때 예, 이렇게 앉았잖아요. 네. 정말 거대한 건데 그 테이블도 되게 웃기잖아요. 원래 테이블이 크면 여기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앉아 있으면 양쪽에 이제 외국 수반들을 이제 뭐 국력이라든지 친밀도에다 이렇게 네모나게 앉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은 시진핑 주석과 그 중국 공산당 이제 그 간부들이 쭉 앉고 이쪽에 까마득하게 먼 쪽에 쭈루룩 정상들을 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당나라 때 무슨 황제 아련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큰 테이블이 등장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에스토니아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나라, 재밌는 이야기 찾아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